뭘 들고 계신 거예요? 누가 만드신 거지? 나눠주신 거예요? 여기서? 아, 그렇구나. 주최 측에서 한 게 아니고요. 주관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저쪽에 계시네요. 그렇구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파과 인터내셔널 컷 그리고 파과 각본집 출간 두 가지 반가운 소식을 기해서 감독님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특별한 날을 마련했습니다. 조금 전에 박수 주셨지만 오늘 감독님이자 저자님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민규동 감독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극장에 재밌는 영화 많이 있는데 또 보셨을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다시 이렇게 반겨줘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조촐한 또 각본이지만 이렇게 또 뜨겁게 반겨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기 혹시 영화를 처음 보신 분이 계실까요? 이야, 저기, 와, 거기, 네, 이 영화를 처음으로 보셨으니까 감상이 굉장히 다르실 수 있는데, 뭐라도 드려야 되는데, 네, 잘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짧게 감독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가급적 여기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과 대화 나누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가지려고 하거든요. 이따가 기회가 주어질 때 질문하실 분들, 질문 준비해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어느 정도나 되실지 제가 수요파들. 네, 좋습니다. 하다 보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손 드신 분의 한 2배 정도가 질문을 하신다고 예상을 하고요. 질문하실 경우에 소정에 저희가 선물을 드렸으니까 달라주셔서 다시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금세 늘어났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요. 먼저 인터내셔널 컷 영화 관련해서 짧게 말씀 나눠보고 싶은데 일단 122분에서 133분으로 10여 분 가까이 늘었잖아요. 어떤 부분에 주안하셨고 고민하셨는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베를린에서 세상에 처음으로 선보인 버전하고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인터내셔널 컷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요. 베를린에 제출했던 버전은 작년 10월 말이 제출 기한이었기 때문에 촬영을 마치고 편집 시작한 지 한 한두 달 만에 급하게 거의 첫 번째 편집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걸 보였었던 것 같고 그 이후로 이제 국내 관객들과 여러 과정의 모니터를 거치고 압축도 하고 또 급하게 청소년 관람 불가로 이제 심의를 받으면서도 급하게 편집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개봉 버전이 좀 아쉽게 나왔었는데요. 조금 더 조각이 혼자 있는 시간이나 외로운 시간 그리고 더 바닥으로 떨어지는 쇠약해진 노인으로서의 모습이 좀 더 많이 부각이 되고 개봉 버전은 좀 더 조각과 투우가 계속 주고받는 텐션 위주로 갔다면은 조각 혼자의 시점들도 많아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강 선생하고의 삼각관계가 조금 더 입체적인 텐션으로 좀 늘어났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작에 좀 있었고 저 그냥 유사하게 이제 연출이 됐었지만 삭제가 됐던 큰 시퀀스 페지노인이라는 제가 명대사라고 늘 주장했던 늙었으면 돼지지 열심히 살아라고 하는 그 지점의 원래 소스가 그쪽 지점이었어서 이제 대사가 원래 자리에 좀 돌아갔고요. 엔딩에서 조각의 액션 시퀀스가 크게나도 들어갔죠. 그래서 실제로 궁지에 몰려서 어떤 순발력을 더 보여주는지 그런 점들하고 좀 미세하게 여러 좀 압축되면서 굉장한 추리력을 발휘했었던 그런 지점들을 조금 더 친절하게 편하게 그렇게
믿음을 좀 주장하면 그런 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아마 관객분들 조금 전에 인터내셔널 컵 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번 인터내셔널 컵 공개 소식을 들은 팬분께서 이런 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로또에 당첨이 되면 민감독님한테 투자하고 싶다. 진짜로요? 괜찮다. 제작사분들 와 계신데 가장 반가운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서 그러면 파쇄를 이게 어떻게 로또가 거의 800만 분의 1 확률이니까 거의 가능성이 없다는 뜻은 그런 거지만 하지만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들 오늘 파과 각본집 받으셨죠? 네, 뭐 소식이 지금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 파과 각본집을 준비하면서 감독님께 사인을 부탁드렸어요. 친필 사인을. 근데 친필 사인본이 랜덤으로 이제 발송이 되었는데 300권 정도 되거든요. 근데 감독님께서 복부 타듯이 쓴 게 아니고요. 300개의 메시지가 모두 다르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출판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사인본 준비들을 많이 경험해 봤는데 300권을 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거 다 다른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 감독님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정성을 다해 주셨는지. 위즈덤이 이제 흥해야 되니까. 사실 파거라는 원작을 운명적으로 만나서 영화로 만들어진 그 기저귀들 감사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영화가 세상에서 이제 받아들여지는 방식에 대해서 같이 더 열망을 가지고 더 많은 관객들을 만나길 바라던 팬들의 마음도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사인이라기보다는 메시지죠. 그 메시지를 예전에 필사 노트에 한 200개 정도 써갖고 이번에 300개 정도를 쓰려고 할 때 전부 다르게 쓰는 게 가능할까? 내가 과연 가능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했는데 팔이 좀 아파서 뒤로 가면 메시지가 글자체가 좀 흐려지긴 할 텐데 300개를 다 쓰고 나니까 더 쓸 수 있겠더라고요. 아까 이게 아마 원작이 워낙 깊고 넓고 이미지도 많고 메시지도 많고 제가 여러분들과 주고받은 그 감정의 폭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아주 짧은 한두 문장의 아포리즘을 떠올릴 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할 얘기가. 영화가 뭐 영화라서 어떤 매력적인 지점도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이 계속 살아서 제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달됐을까, 보는 분이 어떨까, 저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하죠. 정확히는 303개의 메시지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첨되신 분들은 조금 잠깐 한 몇 초 기쁘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런 기쁨을 선물해드리고 싶어서 다르게 써봤던 것 같아요. 여기 있으세요? 여기 한 명도 없어요? 저기 한 분, 한두, 아이고 이런 뽑기 같은 거였구나. 랜덤이다 보니까 판매가 늘어나면 또 감독님께 더 요청을 드려서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 볼 텐데 이 속속 그 메시지 받은 랜덤 당첨되신 분들이 이미지를 올려주고 계신데 저도 찾아보니까 이게 거의 연서에 가깝더라고요. 여러분들께 드리는 메시지 중에 하나 읽어드리고 싶은데 바로 당신이었구나. 내가 찾던 그 눈빛. 내가 기다린 그 마음을 가진 사람. 이걸 제가 읽어도 이 정도로 지금 좋아해 주시는데 감독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렇게 오글거렸어요? 이게 세 줄입니다. 근데 바로 당신이었구나. 내가 찾던 그 눈빛, 내가 기다린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삶의 모든 순간이 파가처럼 소중한 가치를 지닙니다. 고독 속에서도 표현하는 강인한 생명 파가처럼 그대도 그러하네. 박수 한번 주세요. 여기 아까 여기 또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뭐였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아까 그 손 드신 분 누구였지? 지금 혹시 갖고 계세요? 네. 갖고 계세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한번 잠깐 나눠볼까요?
제가 제정신을 쓴 게 아니라 흘려서 써가지고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어떤 상보다 당신의 눈빛이 더 소중했어요. 오늘 이번에 쓰신 게 아니라 옛날부터 써뒀던 어떤 연애 편지의 문장들 아닐까요? 네, 뭔가 그 파고가 뭔가 사실 뭔가 완벽하게 멋지고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 워낙 부서진 것의 이야기고 그리고 뭔가 끝나지 않는 막 이야기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다시 마지막에 돌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 그 에너지가 잠깐 제가 인사를 건넨다면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로 좀 이렇게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 각본집 오늘 받으신 분들은 아직 세심하게 살펴보실 시간이 없으셨을 듯한데 그 기대를 좀 북돋워 드리기 위해서 각본집 얘기를 몇 가지 감독님과 나눠보겠습니다. 이 각본집의 서문에 보면 감독님께서 이런 문장을 써주셨어요. 이 독자 여러분께 각본집을 전하는 마음으로 영화에는 담지 못한 각본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영화에는 담지 못한 각본에 어떤 장면들이 있을까요? 서문에는 이런 말씀을 써주긴 하셨어요. 뭐라고 써줬나요? 류와 손톱의 과거, 그들이 함께 나눈 마지막 대화, 또 투와 조각의 최종 대결. 액션보다는 대화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었는데 장면을 담지 못했는데 각본집에는 그 내용이 굉장히 충실히 담겨있다, 이런 안내를 해주셨거든요. 저 사실 저는 책을 아직 못 받았어요. 지금 막 보셨다고 합니다. 네, 지금 빨리 못해가지고 받았는데 사실 모든 이제 거대한 원작이라는 우주가 있고 그거를 영화적 언어로 압축해내면서 또 굉장히 많이 유실되긴 하잖아요. 그래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지점들이 있었는데 뭐 제가 지구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과거가 아예 없었어요. 현재 그냥 60대 조각 이야기만 담는 게 첫 번째 그 영화의 이미지였었고 그의 경직된 삶이 그리고 고독한 삶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그 자신을 아직도 지배하고 있는 그 과거의 순간들이 꼭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주 핵심적으로 각색해서 좀 인용을 했었는데요. 편집본에서는 이제 듀와 그 어린 손톱이죠. 둘이 나누는 대화가 생략돼 있잖아요. 강 선생님 그 눈앞에서 마지막으로 떠올리는 혹시 강 선생님 내가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 걸까 이런 투의 설계 앞에서 막 자신의 약점을 노출하고 있는 와중에 그런 지점들이 대본에는 여전히 살아 있으니까 실제 연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배우들을 만나기 전 대본은 조금 더 많았어요. 그 발인을 마치고 돌아와서 2박 3일 동안 둘이서 그 파과의 초판본에는 없었지만 개정판에 등장했던 둘의 일종의 정사신이 있잖아요. 지금 소설에 그 내용들이 그 시나리오에 좀 있었고 배우를 만났는데 배우들이 저 못해요 막 이렇게 겁내하고 소설이 주는 또 그 여백 속의 제 상상과 영화가 또 직접적으로 보여줄 때 그 지나친 그 전달력의 지점 때문에 배우랑 완급을 조절하면서 또 압축된 지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조각과 투가 많이 죽어가면서도 실제 목표는 액션이 아니라 그 액션의 형식을 통해서 사실은 둘의 정체를 서로 확인하고 감정을 나누고 자기가 살았어야 될 이유, 죽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교감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원래는 대화가 굉장히 많았는데 실제 촬영하면서는 그 며칠간 거친 액션을 찍고 정말 죽어가는 심정을 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그냥 말을 너무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들은 계속 그 말들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삼킬 수밖에 없었고 잘 들리지도 않죠, 대사가 마지막에. 그래서 너무 잘 들리게 하면 가짜 같고 너무 안 들리면 전달이 안 되니까 그 중간 와중에 그 어떤 지점을 찾았는데 지금도 좀 고민이 돼요. 완전하게 가짜지만 내용 전달을 텍스트로 정확히 하는 게 좋을까?
아니 진짜 죽는다고 생각하면 뭐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대화니까 그런 게 좋을까? 앞으로 영화 찍을 때는 어떤 리얼리티를 주題잡아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각본 단계에서는 136호 정도의 어떤 순간이죠. 만약에 이제 회사에서 제작을 뚫어내지 못했다면 지금 이제 270호 정도를 아직도 쓰고 있을 텐데 어쩌다 보니 136호다 보니까 이게 36호일 수도 있고 72호일 수도 있는데 136호라는 게 저한테는 그래서 여전히 뭔가 막 이렇게 진화가 되고 있는 와중에 완성형이 아닌 어떤 이야기로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날 때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가 같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제 머릿말을 여러 번 읽었는데 어떤 고민과 생각으로 쓰셨는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보통 책을 쓰면 머릿말이 하나잖아요. 감독님께서 워낙 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다 보니까 머릿말을 2개를 써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담당 편집자분이 굉장히 고심을 하셨습니다. 둘 다 너무 좋고 다른 이야기와 뉘앙스를 담고 있는데 앞에 머릿말을 2개를 동시에 넣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이런 고민을 하시다가 둘 다 이제 앞에 머릿말, 중간에 이제 신성 방역 최종 프로젝트 보고서라는 제목의 글로 이제 배치를 해주셨는데 일단 전 감독님께 궁금했던 게 영화 찍고 나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경우는 많이 있잖아요. 근데 본인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쓰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각본집 출간을 기해서 그런 기회를 맞이하신 거잖아요. 2개의 글을 쓰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아마 이게 습관적으로 그런 건데 어떤 글의 요청을 받거나 그게 뭐 이미지든 보통 A/B 버전으로 항상 그래가지고 포스터 디자인했을 때 어떤 디자이너가 저한테 A/B 그러니까 의도에 충실할 것 같은 이제 A 버전과 아주 주관적인 버전을 나는 이렇게 2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도 이제 이 책이 디자인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실 각본 앞에 따로 소설을 붙여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진짜 감독으로서 제작진의 한 명으로서 대화를 하는 방식 하나가 이 영화의 메타 형식이 많잖아요. 실제 보고서 속에 이야기들이 너무 많고 보고서라는 형식이 있어서 나도 그런 조박이 썼던 보고서 형식으로 한번 이렇게 써볼까? 그래서 이제 약간 다른 버전으로 써서 마음에 드는 거를 쓰세요 하고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안 겹치게 해보려고 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다른 버전을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전혀 겹치지 않고 정말 다른 맛을 전해주는데 저는 감독님께 쓰셨을 때 2번째 게 훨씬 마음에 드셨을 것 같아요. 뭐가 2번째예요? 신성 방역 최종 프로젝트 보고서. 왜냐하면 네네. 앞에 서문은 파과 제작진 전체를 대표해서 감독님께서 써주신 이런 이야기인데 그 신성 방역 최종 프로젝트 보고서를 보면 글 끝에 본인을 신성 방역 대부 민규동 올림 이거 뭔가 굉장히 본인 스스로 흡족하고 즐거운 마음을 썼다는 느낌이 드는 마무리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셨던 건가요? 스스로 대부라고 하는 게 참 그런데 네 여기 어딘가 있겠죠? 대모님이 계시니까 그 손실장은 대자라고 불렀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대부가 존재하지 않는 그 남성 권력자가 지금 이제 과거 속에만 있고 근데 존재하지 않는 형식인데 그 중에 설계자의 한 명으로서 여러분들 어떤 이름을 만나면 좋을까? 여전히 신성하게 안에 있는 하나의 캐릭터와 보이지 않는 어떤 인물로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감히 이렇게 대부라고 썼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정을 해줘. 이건 오늘 남이 저를 이렇게 불러줘야 되는데 제가 스스로 좀 민망하긴 하지만 신성하게 안에서 내가 킬러 위치는 잘 못할 것 같고 저도 이제 일종의 초식 계열로 그냥 이름만 있는 대부 그런 방식이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영화에 대해서 짧게 말씀 나눠보고 또 각본집 관련해서도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시간이 이제 빠르게 가고 있어서 일단 함께 해준 관객분들께 좀 마이크를 연결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손을 일단 들어주시는데 자, 일단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마이크가 지금 이동을 해야 돼가지고요. 그래서 오른쪽 끝에 갔다 왼쪽 끝에 갔다 이러면 굉장히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 일단 그 오른쪽에 계신 분들 일단 손 한번 들어주시면 질문권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기 손 들어주시면 되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이제 몇 회차 봤는데 인터내셔널 컷에서 이제 장비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순 실장이 이제 어땠냐라고 이제 묻는 씬이 추가가 됐었는데 거기서 승우가 잘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던 것 같은데 좀 궁금했던 게 어쨌든 조각을 감싸주려고 했던 마음이었던 건지 아니면 자기가 봤을 때 조각이 정말 잘 처리를 해서 그렇게 했던 건지 그 씬이 좀 궁금했습니다. 네, 거짓말이긴 하죠. 일단 자기가 여기 왜 들어왔는지 의도를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유명도를 이용해서 여기 들어왔고 그 사람이 거기 있는지 내가 본 사람이 그 사람인지 나를 기억하는지 여러 모든 게 이제 미지수인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뭔가 처리한다면 내가 처리하고 죽인다면 내가 죽이고 어떻게 이제 너를 어떻게 할까 당신 어떻게 할까 이거를 고민하고 있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근데 손 실장이 또 동물적인 감각으로 그 빈자리를 알아보고 부상을 당한 걸 알아주고 만약에 장비가 빈틈을 보였다는 이유로 장비가 방역을 당했는데 조각도 방역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겠구나 라고 하고 고모께서 만났던 그 첫 뒷모습 그림을 그리다가 긴장하는 순간이에요. 사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걸어 나가서 이제 조각집으로 가죠. 조각은 아직도 뻗어 있고 이제 그 각본집에 거기서 전복죽을 끓이는 거예요. 나가서 좀 많이 다쳤고 하여튼 병원을 못 가는 걸 알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쪽 동선의 동기가 거기 있었고 사실 그 씬이 이제 또 추가된 목표는 이제 투가 당신 지금 위험하잖아 장비꼴로 할 수 있어라는 이제 그 근거가 순정방역이 당신의 행보를 눈치채고 있어. 그리고 나중에 또 순정방역에서 목격자를 강 선생을 놔두고 있었다는 걸 이제 손 실장이 알면서 연민의 포터가 있는데 지금 너무 남용하고 있네요라고 그 사람을 죽여야겠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파묻게 놔두잖아요. 손 실장한테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 또 초엽이 또 얽혀 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초엽이 알고 조각한테 또 알려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미스터리로서는 모티브들이 모여 있는 씬이라 추가했던 것 같아요. 네. 참고로 그 신성방역 최종 프로젝트 보고서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각본집을 검토하실 때 영화 다른 속도로 분석해 주세요. 2가 전복죽을 끓이는 장면에서 여기 자습서 같거든요. 그 이면의 감정을 충분히 파악해 보세요. 이 대목 함께 전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질문해 주신 분께 저희가 보이지 않았지만 소리 소문 없이 상품을 전달해 줬어요. 기대해 주시고 손 들어주시면 되고 오른쪽에서 한 분만 더 받아볼게요. 앞쪽에 계신 분. 네, 일단 부국제에 이어 이렇게 또 인터내셔널 컷 버전을 보게 되어서 너무 기뻤고요.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그 이제 조각이 폐시 죽는 노인을 도와주었을 때 그때 아마 그 노인은 이 사람 정말 친절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초엽이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장비가 죽었을 때 그 처리를 도와줬던 그 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조각을 좀 더 친밀하게 아는 사람들은 다 조각 보고 너무 냉정하다, 냉혈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정작 낯선 이에게 친절을 보여준 조각의 그 어떤 신경 변화라고 해야 할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 원래도 조각은 그런 친절함을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었을지 아니면 원래는 정말로 계속 지킬 것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냉혈하게 살아왔는데
뭔가 장비의 일도 그렇고 일련의 일들로 인해 마음이 약해졌던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네, 자기가 눈밭에서 죽을 뻔한 친절에 의해서 살아나긴 했죠. 그런 친절을 처음 맛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넌 이렇게 살아, 넌 이제 소터비아라고 삶을 지명했을 때 그 방향을 향해 그냥 그것이 소명이다라고 느끼고 살아왔던 것 같고 45년, 사실 48년 정도까지 64세 될 때까지는 정말 빈틈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유일한 빈틈은 도영이를 살려준 거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 약간 힘들기 시작한 지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영화에서는 그 짧은 영화 안에서는 무용이를 만났을 때부터 당연히 쫓아내야 되는데 집에 들이는 거, 생명체를 들이는 거. 가끔씩 보면은 바로 들이진 않아요. 하루 재워주고 쫓아내거든요. 그랬는데 그 개가 떠나지 않고 지혜롭게 버티면서 결국 집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들이 있는데 장비 때 단번에 죽이지 못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는 방식이나 강 선생 앞에서 또 흔들리는 모습이나 아이의 모습을 보고 듣는 이제 그렇게 연민이 스며드는 삶의 과정 속에서 내가 사실은 어떤 소시민적인 그냥 인간적인 삶을 욕망하고 있구나를 스스로 깨닫고 그걸 치고 도는 투 앞에서 자기도 어쩔 줄 몰라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강 선생이 희생되는 이상한 이렇게 부패하는 순선만을 그냥 보고 둘 수는 없고 이런 두 가지 마음속의 큰 폭풍들이 계속 부딪히는 과정으로 점철시키는 방식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페지노에는 친절을 베풀었다고 보이진 않는데요. 그 원작에서 남자 할아버지였죠. 그 할머니로 좀 바꾸고 싶었고 자신이 좀 더 투영될 수 있게 그리고 그 모욕당한다고 느낀 것 같아요. 저는 그 대사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그 실제 연기하시는 분도 실제 80대 노인분이셨는데요. 그분이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 앞에서 조각이 움직이는 본능적인 지점이 이제 그러니까 강 선생을 죽이는 게 순전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좋은데 한 개인의 이제 생명이 따뜻한 그 생명이 소중하다고 느끼는 그런 일종의 바이러스처럼 자기를 잠식하는 새로운 생각들이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난 것 같고 소설처럼 죽이는 것까지는 투가 그 노인을 할머니를 설정한 순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할아버지면 저 죽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할머니로 제가 설정한 순간 이제 투가 만약에 기분이 나빴든 어쨌든 조각을 돕기 위해 할머니를 죽였다 그러면은 끝내 용서를 못 받을 것 같았어요. 마지막 싸움의 끝에 투를 안아줄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할머니를 죽였다. 근데 물론 시나리오는 있고 저희가 그 실제 죽인 이후의 순간까지도 사실 다 영화 속에 있지만 특히 김성철 배우의 대화 속에서 배우도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더 극단을 가고 싶은 지점이 막힌 점도 있고 김성철 배우는 또 원래는 이제 해니를 지금 이렇게 창가에 기대잖아요. 근데 원래는 머리카락을 들고 이제 밖에서 이렇게 그래야 진짜 떨어뜨릴 것 같으니까 조각 움직이게 하려면 이제 이야기의 구성으로는 그렇게 잔인했었는데 도저히 나는 못한다. 버티거나 차는 것도 못 차겠다 그러고 이제 본인이 지키고 싶은 또 이렇게 선들이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감독님의 선택과 설명에 계속 엄지손가락을 날려주신 분이 계신데요. 네, 그분께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부터 손 들어주셨죠? 안녕하세요, 감독님. 저 인터넷에서 거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각본집을 미리 사가지고 이미 다 읽었는데 그 각본집 안에서 투의 그림일기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다 열심히 봤는데 투의 그림일기가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조각과 좀 관련된 게 많아 보였는데 유일하게 지루해라는 장면이 가장 조각하고는 관련이 없어 보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지루해가 어디에서 나오나 하고 오늘 열심히 봤는데 그 조각을 구하러 가기 전에 이제 어느 카페에서 그리고 있는 그 장면에서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럼 왜 여기서 지루해가 어떤 의미로 그림을 그린 건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걸 찾아내셨군요. 그 그림은 카페에서 커피 마셔서 이제 24시간 안에 강 선생 정리 안 하면 나 이제 진짜 죽일 거야라고 협박한 후에 동물병원 앞에서 그래 이제 쟤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라고
기다리고 있을 때의 순간인데요. 사실 그 실제 강 선생을 죽이겠다고 한번 찾아가서 명함 보고 뭐 이렇게 사람 살려줬지 사람 치료하면 안 되는다고 협박하잖아요. 이제 그 순간에 강 선생이 너무 원칙적으로 나오면서 그 강 선생을 지루하다고 느꼈어요. 너무 착하고 너무 평범하고 그리고 기가 센데 나를 무서워하지도 않고 왜 이렇게 멋없는 사람, 이렇게 매력적이지도 않은 사람을 왜 좋아하지? 혹은 왜 이 사람한테 감정을 품고 목숨을 걸고 거짓말하고 그러지? 그 자체가 하여튼 저 그 인간 너무 지루해. 이제 이런 맥락으로 일종의 그 조각이 지금 품고 있는 연민의 내용을 질투하는 맥락인데요. 그거를 폄하하고 낮춰볼 수 있는 방식은 너무 재미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그 방식에서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그 그림은 자기를 그린 거죠. 자기의 마음속 표현을 드러낸 표현이었어요. 설명을 들으시면서 입을 틀어 막으셨어요. 깜짝 놀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가운데로 넘어왔잖아요. 가운데 가장 지금 질문 손 들어주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제가 앞에 몇 분들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뒤쪽에 좀 기회가 안 간 것 같아서 제일 뒤에 지금 수건 흔드시는 분,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마이크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었던 게 인터내셔널에 한정된 얘기는 아니지만 조폭들을 치러 갈 때 그리고 투어와의 최종 결전 때 둘 다 조각은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동시에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조각의 차림을 보면 조폭을 치러 갈 때가 코트 차림에 불편한 높은 굽에 화장도 하고 되게 화려해요. 반면 최종 결전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왜 최종 결전 때는 꾸미지 않은 그대로의 모습에 가까운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네, 클럽 조폭 마피아를 치러 갈 때는 사실 진짜가 아니고 자기가 힘을 다 쓰지 않고 자신이 인질이 돼서 투어를 유혹해야 되는 설계의 중간 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나이가 많기 때문에 클럽에 가려면 이제 변장이 좀 필요한 지점이 있었고 어떤 결심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캐모플라즈라고 하죠. 사실 어떤 종류의 마스크를 쓰고 결의를 다지잖아요. 처음 뒤통수를 치는구나. 네가 나 복수를 돌려주겠다 하겠다 이렇게 결심했을 때 한번 마스크를 쓰는 과정이 좀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실제 땅에 파묻힐 것까지 생각은 못했겠지만 싸움의 결과 속에 정말 그 무너진 얼굴이 투에게 있어서 훨씬 더 동정심을 일으키고 자기를 불쌍하게 그리고 투를 무장해제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제가 그 구두는 액션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이힐은 안 신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혜영 선배님이 클럽에 멋지게 들어가고 화려하게 하이힐을 신고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발목을 다칠 수도 있는데 걱정이 됐지만 그렇게 본 선택을 존중했었고 다친 건 근데 옆구리였어요. 발목이 아니고 싱크대에 부딪히면서 다른 것을 다치셨고 이제 실제로 이제 무서운 투가 화려한 파티를 준비한다고 그래서 총까지 들고 가야 했을 때는 진짜 싸움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몸 곳곳에 무기를 한쪽에 발목에도 숨기고 총도 숨기고 그리고 실제 마지막 대결에서는 옷에 흑백 대결이 될 수 있게 이제 늘 안쪽에 하얀색 이제 셔츠를 입었지만 이번에는 이제 흰색 가죽을 입으면서 흑백 대비를 좀 시켜봤고 그림에도 그 평등한 파멸처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때마저 불편하게 옷을 입고 정말 싸움에 익숙하지 않은 옷을 입으면 그건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처음으로 코스튬처럼 안 하고 그 펑퍼짐한 옷을 입고 막 그렇게 의상을 좀 바꿔봤던 것 같아요.
네, 충분한 답이 된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뒤에 분들도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분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또 어려움이 계셔서 적절히 배분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앞에 분께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네, 감독님 파가 재밌게 잘 봤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해피랜드에서 이제 조각과 투가 마지막 결투를 하고 있을 때 투가 나를 보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조각이 오히려 눈을 감아버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에서 조각이 오히려 눈을 감아버리는 심정과 의도가 어떤 건지 궁금했습니다. 거의 그때까지 살아있는 것도 사실 좀 거의 기적일 정도로 앞에서 칼도 많이 맞았고 체력적으로도 앞에 퀘스트를 많이 하고 왔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었는데 사실 그 버티는 동력은 지금 혜니가 탈출을 할 수 있게 시간을 끌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눈치챘고 투가 분노했고 정말 나 죽이겠구나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느낌을, 그러니까 너를 볼 수 없고 나는 그냥 죽을래라고 의사를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가장 투가 무방비로 방심할 수 있는 순간, 내가 눈을 감으면 반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사실 그 사이에 칼을 돌리잖아요. 찍어서 이렇게 올릴 수 있게 이렇게 맨날 긋다가 칼을 바꿔서 이제 누우면서 이렇게 올리는 두 가지 전략을 투를 더 도발하면서 투를 방심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일격으로 맡기는 투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인지 때문에 거기서 눈을 감아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계속 부르뜨고 정말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그 순간에 관객들이 조각이 죽는구나 이렇게 느낌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약간 슬로우 모션도 걸었었고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장면을 제가 3D로 이렇게 해서 모션 캡처를 받아가지고 서로 칼을 이렇게 찌르는 장면을 이렇게 360도로 공중에서 이렇게 시공간이 이렇게 멈춰버린 느낌으로 이렇게 찍자고 제가 엄청난 콘티와 그 샘플과 다 보여줬는데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안 될까요? 제가 스틸 카메라로 다 찍어가지고 매트릭스는 이렇게 평면으로 돌았는데 저는 360도로 돌고 싶어가지고 했었어요. 우리 아직 21세기 기술은 됐겠죠. 저희 예산에서는 로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간이 아름답게 느껴지게 사실은 마지막 격투의 순간이 마지막 서로 칼이 같이 찔리는 순간이 멋있게 표현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좀 빨리 지나가죠. 빼구르르로 하면서 네, 영화에 실제로 담겨있진 않지만 감독님 말씀 들으면서 지금 다들 충분히 상상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엔 이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네, 저기 아까 오늘 영화 처음 보신 분, 네, 너무 질문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신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이 영화는 관객과 감독님이 전부 다 사랑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정말 이 과정에서 애정이 느껴서 정말 좋은 것 같고, 저는 갑본집과 영화에 나오지 않은 어떤 미래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비가 그러잖아요. 갈 때가 되면 그리운 사람이 보인다고. 조각이 본인의 임무를 다 마치고 언젠가 갈 날이 온다면은 조각은 누구의 얼굴을 보일까요? 그리고 만약에 투의 얼굴을 본다면은 조각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조각이 할 때 투의 얼굴이 나타나면요? 투가 그 정도로 마음을 많이 차지했으면 투는 좀 죽어서도 좀 행복했을 텐데 그렇게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모르겠네요. 조각이 본인이
결과적으로 보면 본인도 거의 죽기 직전에 그 마지막 순간에 투를 떠올렸잖아요. 도영이를 떠올렸죠,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투도 죽기 전에 사실 자기 어렸을 때 봤던 추억을 떠올렸고, 영화 속의 표현 속에서는 거의 죽기 직전에 자기가 그리워하던 사람이 이렇게 마중 나온 것 같고, 영화 속에서 류가 일종의 귀신처럼, 저희 설정은 소설도 좀 그런 느낌으로 제가 해석을 했었는데, 귀신처럼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계속 저한테 이렇게 야단치고 제대로 하라고 막 그 시비를 거는, 나를 탈출을 못하게 하는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이렇게 떠나가잖아요. 언덕 위로 넘어가면서. 그게 이제 부천을 내 곁을 계속 헤매다가 결국은 저승으로 이제 사라지고, 난 더 이상 내 일상 속에서 유를 보지 않는, 난 유로부터 완전히 떠났고 새로운 나로 태어났다. 이제 그런 맥락으로 표현을 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가 떠오르지는 않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칙도 이제 내가 정하고, 이제는 달라졌죠. 현실장도 정리했고, 이제 새로운 원칙의 신호방역이 될 것 같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각이 이제 죽는 순간은 언젠가 당연히 있을 텐데, 아마 본인은 싸우다가 길거리에서 죽는 거, 뭐 이런 거를 꿈꿨다고 저는 설정했었어요. 그냥 움직일 수 있는 한 자신이 할 일을 한다라는 맥락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요쪽에 한 분 더 기회를. 네, 저기 지금 막 손 흔들어 주신 분.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정말 재밌게 봤고, 인터내셔널 컷에 한정된 질문은 아니지만 제가 영화를 처음 봤을 때부터 계속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류의 가게 이름이 체리보이인데 이게 원작은 다른 이름이잖아요. 근데 체리보이로 설정한 이유가 너무 궁금했는데, 뭐 체리보이가 어떻게 보면 속어잖아요. 근데 뭐 외국인이 와서 이제 애도 있는 남자한테 헤이 체리보이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감독님이 아까 뒤에서 가장 좋아하는 명대사가 이제 뭐 늙었으면 돼지지, 이게 이제 노인 혐오가 드러나서 좋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것도 이제 동양인 혐오에 관한 걸 좀 담고 싶어졌나, 그래서 가게 이름을 이런 식으로 정하셨나, 이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원작에 가게 이름이 있었나? 뭐였죠? 파라다이스였어요?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에서 영화에 많이 나오는 가게 이름이었는데, 체리보이는 그 속어로 수총각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아마 자신을 제일 가장할 수 있는, 사실 굉장히 무서운 일을 하고 있지만 아주 순진한 구석이 있는 그런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써봤고, 계속 그 이름이 있는데도 유인데도 체리보이라 부르는 건 놀리는 거, 조롱하는 남자도 아니야 이제 이런 느낌의 연약한 사람으로 비하하는 그런 맥락이고요. 제가 카투사로 30년 전에 군대에서 근무할 때 그 저한테 요리사죠. 쉬사병 흑인 여자 그 사병이 있었는데, 그 굉장히 착한 친구였어요. 저를 많이 배려하느라 계란도 맛있는 거 많이 주고 그랬었는데, 저를 체리보이라고 불렀어요. 하이 체리보이. 오늘 뭘 먹고 싶어? 그러면 이제 써니사이더 이렇게 들어가고, 아주 그한테 좋은 친구인데, 그때 그 처음에 무슨 뜻인지 몰랐다가 저를 이제 약간 장애인처럼 보고, 이제 20대 남자가 이제 경험이 없고 아직 그 이제 체리보이라는 사실에 이제 도와줄 테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고 전화번호 주면서 너를 체리보이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 이런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그래서 단어가 그냥 저한테는 이렇게 생경하고 독특하게 남아 있었고, 인상적으로 여기 간판에 이제 그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때 간판, 그 40~50년 전 간판을 지금도 가져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쉽게 인지시키면서 이거를 연결해 볼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 제목을 썼고, 한국
관객들은 사실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좀 썼었고 해외 관객들은 좀 알 수도 있는 그런 맥락의 문구라고 저는 생각하고 써봤어요. 너무 사적인 제 과거를 좀 모른 척 해주세요. 오늘 가장 놀란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가운데 지금 저기 맞습니다. 본인입니다. 고개 돌려주신 이 마스크 쓰신 분 옆에 계십니다. 네. 그 조각이 클럽씬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바깥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길을 걸어가는데 뒤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막 웅성웅성 쳐다보듯이 돌아보거든요. 그거는 왜 쳐다보는 건지, 그냥 조각이 너무 멋있어서 보는 건지.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거기까지 궁금해서 그런 거 아닐까? 안전한 디테일. 그러니까 사실 이제 원래 못 들어가잖아요, 엑스트라 여자가. 그렇죠? 클럽 잘 못 들어가니까. 물론 아주 전에 석바이 클럽이라고 정하고 후진 지역 마피아로 설정하면서 이제 좀 그레이드가 낮긴 하지만 사실적인 어떤 맥락을 필요해 보자고 생각했어요. 흰머리가 좀 있고 뭐 아주 룩은 굉장히 세련되고 그렇지만 이상한 사람이 여기 들어오네라고 해서 어쨌든 여기 잠입의 방식이나 공간으로 들어가는 맥락이 너무 쉽지는 않고 좀 튈 수밖에 없는 맥락이 있어서 그래서 그 다음 컷에 보면 이제 그 남자 가드들이 지나갈 때 이렇게 자기 고개를 계속 돌리면서 숨는 그런 이제 좀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여기에 왔네라고 주변의 리액션들이 좀 거기를 좀 사실적으로 만들어줄 거라는 생각에 제가 그 보조 출연분들인데요 부탁을 했어요. 그냥 실제로 클럽에서 저런 사람을 만나면은 어떻게 볼지 그냥 반응해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기 지금 이렇게 주먹을 쥐고 계신 분.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터내셔널 컷 제가 부산국제영화제를 못 가가지고 너무 아쉬웠었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파가 개봉하자마자부터 계속 여러 번 봤었었는데 이번에 인터내셔널 컷을 처음 보면서 느꼈던 게 진짜 감독님 되게 디테일 병태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어린 도영이의 그 곰돌이 옷이랑 혜니가 맨 마지막에 입고 있었던 곰돌이 옷이나 아니면 막 구병모 작가님 명함을 그 강 선생님 옆에다가 이렇게 둔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그 게임 씬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막 그런 걸 할 때 그 투를 되게 광각으로 찍어서 NPC 같은 느낌을 준다든지 약간 이렇게 하신 거 보고 와 진짜 디테일이 살아있다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되게 인터내셔널 컷 보면서 조금 아쉬웠어요. 개봉 컷에서도 이렇게 조금 많은 것들이 드러났으면 되게 좋았겠다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사실 이것도 자르고 편집하셔가지고 인터내셔널 컷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본집이랑 조금 연결을 해서 감독님께서 편집을 하시면서 이거 진짜 빼기 아쉬운데 빼야겠다 했던 부분이 있다면 조금 알려주시면 저희가 각본집 보면서도 좀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네. 실제로 더 삭제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떠세요? 그랬을까? 사실 아마 여기 처음 보시는 분도 조금 계시지만 이제 어떤 텍스트는 딱 한 번에 전일적인 쾌감을 주고 그 자체로 책을 딱 덮으면 거기서 완성되는 그런 종류의 감상이 있는데 파과는 소설도 좀 한 번에 잘 읽히지 않고 계속 음미하고 되새김질을 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영화도 아마 그 본류에서 태어난 것이다 보니까 한 번에 잘 해석이 안 되는 미스터리들이 많이 있고 누구 시점으로 다시 보냐에 따라 해석도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번 감상할 때 그 레이어들이 더 잘 보이게 구조화된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영화이거나 낯선 영화일 수도 있는데
긴 영화 볼 때 허리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더 짧게 90분대 영화 그래야 더 관객들이 많이 보지 않을까? 사실 그 질문들이 영화를 만든 제작진에서는 더 짧게, 더 압축적으로, 더 빠르게. 그러니까 요즘 관객들이 지금 더 쇼츠에 익숙하고 더 짧은 도파민, 더 강력한 것들을 선물해주는 그런 또 영화가 그런 기능을 또 시대에 맞게 관객들의 취향에 맞게 그렇게 잘 해왔고 이 파과도 어떻게 하면은 그 니즈도 맞추고 또 복잡한 이 이야기의 깊이와 결도 맞추고 할까 이 고민이 좀 가장 어려운 고민이었었고 설명적이지 않으려고 대본을 쓸 때는 배우들이 어떻게 행간을 채워줄지 모르니까 표정만 있어도 되는데 가끔 집엔 대사를 더 길게 쓸 수밖에 없죠. 하다 보면 불필요한 대사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점도 있고 공간이 주는 맥락 때문에 또 실제 각본의 내용들이 아예 안 찍기도 하고 현장에서 이거는 안 찍어도 될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찍어놓고 다시 중독적인 걸 빼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는 저는 그 유랑 이제 토토의 마지막 대화가 제일 아쉬웠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어떻게 연출을 했었냐면은 마지막에 죽어가니까 죽을 때 대화를 어떻게 나눌까 해서는 그때 농담을 던지는 거를 소설적인 인용이긴 하지만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약간 웃으면서 농담을 던지는 거죠. 이제 회사 차려도 되겠다. 나 사장하고 너 부사장하고 나 죽으면 너 사장하고 나 뭐 머리 체질 아니고 바지 사장 안 칠래 그러고 서로 죽음을 알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웃으면서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 대화가 갑자기 툭 끊어지는 거죠. 그 누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이 조각의 평생의 삶을 쥐고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무게를 줄까에 저는 가장 가벼운 방식의 마지막 한 번도 나눠보지 않은 그런 절대로 농담을 나누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가벼운 대화를 한 번도 안 나누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 농담하고 이렇게 끝나는 그 순간들을 잘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감정적으로 표현하니까 정말 거기서 정말 길게 천천히 얘기 나눌 수밖에 없어요. 러닝타임이 엄청나게 길어지는 거죠. 사실 그때는 투가 강 선생과 조각극과 막 엄청난 서스펜스로 음악이 달려왔기 때문에 갑자기 그렇게 8부작이었으면 천천히 재밌게 모든 인물이 다 살아있게 갈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때 8부작은 허리가 많이 아프겠죠? 그러니까 영화적인 압축과 리듬 때문에 생략된지 좀 그거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희에게 주어진 한 10여 분 정도 남아 있어요. 계속 새로운 방법들을 도입해 주시는데 지금 저희 휴대폰 손전등 나왔습니다. 처음 시도해 주셨으니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 영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그 개봉했을 때 보고 오늘이 두 번째인데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게 그 투도 조각한테 당신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토요비도 조각한테 뭐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요? 이렇게 대사를 하는데 이거 혹시 의도하고 반복적으로 넣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영화에서 의도되지 않은 진짜 대사는 한마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반복도 많고 중복도 많고 대사의 김질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조각이 그 말은 이제 투가 그 구사장 트레일러 그 사인에서 할 때도 목적이 뭐냐고 이제 투한테 묻잖아요. 그래서 영화는 이제 이 인물의 목적이 뭔지를 찾아가라 이렇게 이 스토리의 방향을 제시했던 거고 조각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너무 중요하고 그게 꺾이는 게 이 영화의 이야기다라고 이제 또 영화는 제시하고 있고 마지막에 그러면 어떤 길을 선택할지가 영화의 출구고 주제 방향이다라고 제시하고 싶어서 그 단어를 썼고 소설에서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이었기 때문에 그 문장을 보강하기 위해서 앞뒤로 여러 씬들에서 반복적으로 암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영화는 뭐 메시지가 많은데 관객들이 보고 나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용기 있게 혹은 의미 있게 나는 어떤 길을 갈래라는 느낌이 이제 관객들에게 주제가 영사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 인상들을 많이 살렸던 것 같아요. 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기회를 드리고 싶으니까. 네. 아까부터 계속 손 들고 계셨죠? 기회 드릴게요. 일단 부국제를 저는 가지 못했어서 이런 자리 만들어주신 리즈덤 하우스 관계자분들이랑 감독님들도 감사드리고 도영이가 아버지에 대해서 그게 큰 그런 사랑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가족에게서 느끼지 못한 사랑을 남인 조각에게서 그런 정을 더 느낀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조각이 도영이의 아버지를 죽인 방역 보고서를 읽는 장면에서 이제 다큰 투가 약간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투가 어떤 심정으로 그런 조각의 방역 보고서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는지 어떤 심정이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냥 뭐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초반에 사실 단순한 독서심 관객들이 그냥 관성적으로 뭐 부모를 죽인 사람을 다시 죽인다는 그냥 가장 고통스럽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력과 부와 명예가 고통스럽게 추락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기대하고 보게 해야겠다 사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그게 양파 껍질처럼 하나씩 벗겨지면서 그렇게 생각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관성이 얼마나 굳은 살인지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가 어떻게 하면 너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까를 일차적으로 읽히지만 사실은 내가 찾던 사람이 맞네. 한 25년 헤매다가 드디어 만났는데 그러면 나는 사실 어떻게 고백을 하고 나를 어떻게 알리고 어떻게 옛날 관계를 회복하고 내 찾아온 삶의 의미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게 하는 나의 삶의 동기를 이 사람과 또 어떻게 공유할까 사실은 그런 내적 고민의 표현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봤을 때 느낌하고 두 번 봤을 때 느낌이 다를 것 같고 세 번 봤을 때도 다를 것 같고 투는 지금은 조각 인정받지 못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상태고 아무리 이렇게 막 다그쳐봐도 결국은 그 품에서 죽는 것밖에는 자기가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리고 그 품에서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자기한테 용서를 빌고 혹은 자기를 이해하고 나를 죽인다면은 잘 살았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 감정 목표를 갖고 매 순간을 영화 속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저기 오른쪽에 뒤에서 세 번째 분인데 이거 책 얼마예요? 저는 우선 오늘로 화가를 네 번째로 보는데 화가 인터내셔널 컷을 우선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뻤고요. 투가 신발끈을 무기로 쓰는데 조각이 도영의 아버지를 병역할 때 시간을 끌기 위해 신발끈을 풀어놓잖아요. 그래서 투의 무기가 거기서 영향을 받은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혹시 영향을 받았으면 어떤 마음으로 신발끈을 무기로 선택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첫사리를 목격했고 아마 거기서 배웠고 그 이외에 다른 많은 것도 조각의 영향을 받고 조각한테 실제로 자기가 최고의 실력자라고 이렇게 딱 나타났을 때 인정받고 멋진 동료라고 느낌을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 그리고 영화에서 아마 제대로 처음에 논리적으로 인지를 못하고 여러 번 보셔서 인지했을 텐데 아까 그 목적에 대한 질문처럼 반복되는 모티브가 저희 시지각적으로 무의식 속의 관객들에게 조각과 투가 연결이 돼 있고 조각을 모사하고 있구나 투가 이런 느낌이 전달되기를 바래서 그 부분을 과거에는 원래 소설에는 이제 현재 그게 있죠. 심해장을 죽일 때 그런 맥락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과거로 오히려 가져가서 과거를 재창조해서
과거에 사실 조각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지금 투의 모든 무기들과 방식들이 조각한테 매력적으로 보일지도 모른다는 이제 투의 무기식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갖춰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설정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예정된 시간이 거의 다 흘러가고 있어서 마무리하기 전에 일단 공지 말씀을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오늘 다들 책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토크 마치고 나서 강동님과 함께 단체 샷을 하나 찍으려고 하는데요. 홍보에 활용될 수 있으니까 혹시 얼굴이 노출되길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책으로 얼굴을 가려주시면 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이두 번째 공지는요. 여러분들 아까 그 티켓 받으신 장소 있죠? 그 장소가 뜻깊은 장소입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감독님의 사인회 진행될 예정이니까 네, 다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지 두 가지 기억하시죠? 네, 그럼 공지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마지막 한 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들어주신 분께 네, 기회 드립니다. 저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이니만큼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파가가 5월에서부터 오면서 정말 GV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 GV를 하기 전에도 아직까지 어떤 질문이 나올까를 정말 궁금했는데 정말 아직까지도 파가단 분들이 디테일한 부분을 많이 짚어주셔서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영화가 있다는 것에 진짜 다시 한번 놀랐고 감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렇다면 혹시 아직까지 이 파가단들이 찾지 못한 어떤 디테일, 디테일이 있다면은 왜 이거를 질문을 아직까지 안 해주지? 라고 하는 장면이나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마지막으로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있지? 뭐가 남아있을까?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없는데 빨리 생각해낼 수 있을까 내가? 그 중간에 보면 구병모 작가님께서 추천사에도 그 감독님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읽으셨다는 얘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질문도 시학적으로는 미학적으로 굉장히 완벽에 가까운 질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저도 여러분들 질문들을 들어보니까 왜 이 파과 관객분들께서 이렇게 코멘터리를 기대하고 계신가를 세상 알 것 같아요. 네. 오늘 질문들만 모아도 하나 멋진 코멘터리 북이 될 것 같은데 제작사에서 그 이후에 코멘터리와 관련된 즐거운 일들이 진행될 수 있기를 하고 박수로 우리가 환호를 드려볼까요? 영화도 쓰거든요. 네, 이 열광을 받아주시기를 긴 부탁을 드리고 감독님 준비가 되셨나요? 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발언하는 것보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찾아내셔서 질문해 주시면 저는 아주 성실하게 해드릴게요. 어떤 시공간이 되든 기다리겠습니다. 좀 더 있어요. 네. 어떤 반응이죠 지금? 네, 분명히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뭐 걸어가시다가 생각이 나실 수도 있으니까 또 사인회 때 번개 발표를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자리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각본집의 서문에서 감독님께서 그런 그 당부 말씀을 주셨어요. 이 각본의 가장 큰 매력은 캐릭터들의 점진적 변화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영화는 이제 시간의 제약이 있다 보니까 훨씬 극적으로 여러분들께 전달이 되는 매체 방식이고 글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속도대로 깊이대로 읽어가실 수가 있잖아요. 이번에 나온 파가 각본집이 여러분들께도 각자의 또 파가를 기억하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크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독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사진 촬영을